너 같은 애는 이 집에 들어오면 안 되는 애였어. 장례식장에 울려 퍼지는 시어머니의 외침. 검은 상복을 입은 며느리 채원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흘립니다. 사람들이 말리지만 혜진의 분노는 멈추지 않습니다. 내가 돈도 없고 능력도 없으니까 우리 민우가 내 옆에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냐고 소리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장례식장 입구로 정장을 차려입은 남녀 여러 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혜진을 지나쳐 곧장 채원에게 다가와 고개를 깊이 숙여 인사합니다. 사모님, 이동하실 준비가 되셨습니다. 혜진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집니다. 사모님? 가난한 며느리가? 주변 사람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저 사람들 재단 비서팀 아니냐고. 도대체 이 여자의 진짜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야기는 6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주인공은 시어머니 혜진, 그리고 그녀가 그토록 못마땅해 하던 며느리 채원입니다. 채원은 언제나 고개 숙이고 조용히 말하는 여자였죠. 수수한 옷에 싸구려 가방을 들고 다녔고 집안 형편이 어려워 보였습니다. 혜진은 늘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아깝다고 저런 여자한테 시집 보내다니. 하지만 아들 민우는 채원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두 사람은 어머니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했습니다. 결혼식장에서도 혜진은 차갑게 중얼거렸죠. 결혼 후 첫 명절이었습니다. 채원은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서툰 솜씨였지만 최선을 다했죠. 명절 아침 친척들이 모두 모인 식탁. 채원이 떨리는 손으로 음식상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한 입 먹더니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상을 밀어냈습니다. 이게 뭐냐고 친정에서 아무것도 안 가르쳤냐고 소리쳤죠. 국그릇이 넘어지고 음식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채원은 서둘러 무릎 꿇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친척들은 모두 외면했고 시누이는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오직 민우만이 아내 옆에 무릎을 꿇고 함께 바닥을 닦아주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있잖아. 채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채원은 혼자 방구석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채원은 가끔 누군가에게 아주 정중한 말투로 전화를 했습니다. 네, 이사님. 그쪽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서는 내일 아침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치 상대방에게 보고라도 하듯 정해진 시간마다 연락을 취했죠. 어느 날 혜진은 몰래 며느리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서랍을 뒤지던 중 깊숙한 곳에서 고급스러운 가죽 서류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엔 영어로 된 복잡한 계약서, 비싼 금박실이 찍힌 문서들, 그리고 수십억 원 규모의 자산운용 보고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그냥 봉투를 덮으며 코웃음 쳤습니다. 쓸데없는 허세일 거라고, 가난한 애가 어디서 주워온 걸로 흉내나 내는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 밤 민우가 출장지에서 혜진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는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죠. 엄마, 오늘 채원이랑 집안 얘기 좀 했어요. 채원이가 잠깐 혼자 있고 싶대요. 혜진은 기다렸다는 듯이 쏘아붙였습니다. 그래, 내가 버릇을 들여놔야지. 원래 저런 애들은 기가 세지면 나중엔 감당 못해. 하지만 민우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전화기 너머로 깊은 피로와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채원이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인정해 주세요. 제발. 혜진은 뭔가 더 말하려 했지만 민우는 조용히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민우가 어머니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혜진은 끔찍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민우가 출장 중 머물던 숙소에서 계단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는 것입니다. 전화를 받는 순간 혜진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믿을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흐느끼는 채원과 오열하는 시어머니 혜진만이 남았습니다. 검은 상복 속에서 두 여자는 같은 상실을 겪고 있었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여전히 거리가 있었습니다. 혜진의 눈에는 원망이, 채원의 눈에는 죄책감이 가득했습니다. 정장 입은 사람들 중 한 남자가 조용히 명함을 건넸습니다. 국내 굴지의 재단, 그리고 수백억 규모의 자산을 담당하는 전무이사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고인께서 남기신 서류는 모두 사모님께 일임하도록 되어 있다고. 혜진은 믿지 못해 소리쳤습니다. 잠깐, 우리 며느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가난한 집 딸이라고요. 그러자 여직원이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설명했습니다. 사모님께서 신분을 숨기고 살아오신 건 평범하게 살고 싶으셔서였습니다. 원래는 국내 유수의 재단 이사장님의 외동따님이십니다. 그 순간 장례식장은 숨막힐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혜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고 주변 사람들의 속삭임만이 웅웅거렸습니다. 저 재단 말하는 거야? 그럼 수천억 아니야? 혜진은 온몸이 굳어 채원을 바라봤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니? 채원은 어린아이처럼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말하면 어머니가 더 저를 멀리 하실까봐 무서웠어요. 저 인정받고 싶었어요. 집안이 아니라 저라는 사람으로요. 혜진은 그제야 자신이 며느리에게 했던 모든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가난한 애, 우리 집에 도움 안 되는 애, 내쫓아버려야 한다고 했던 그 모든 말들. 명절날 음식을 바닥에 쏟았던 일, 친척들 앞에서 망신을 줬던 일. 그 모든 순간들이 이제 자기 얼굴을 후려치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결국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손을 짚었죠. 미안하다. 내가 너무 몰랐다. 정말 미안하다. 혜진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갈라졌습니다. 혜진의 사과를 들은 채원은 고개를 들어 처음으로 시어머니를 똑바로 봅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저도 미안해요. 제가 먼저 말씀드렸어야 했어요. 채원이 다가가 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여자는 민우의 영정 앞에서 처음으로 함께 울었습니다. 신분도 돈도 아닌 같은 사람을 사랑했던 두 여자로서 말입니다. 한참을 울고 난 후 채원은 서류 가방에서 한 장의 사진을 꺼냅니다. 민우가 두 사람의 손을 잡고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민우 오빠가 가장 원하던 게 이거였어요. 우리 셋이 진짜 가족이 되는 거요. 채원의 말에 혜진은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혜진은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판단한 건 입어온 옷도 가진 돈도 아니었다는 것을, 오직 자신의 편견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두 여자는 민우의 영정 앞에서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서로를 이해하고 민우가 원했던 진짜 가족이 되겠다고